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타가 와서 정리해봤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 현타가 왔는데 왜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냐,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현타는 일단 왜 왔냐? 서울 평당 아파트 가격 현타 오죠. 자, 2019년 실거래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 우리가 떠들썩했죠. 반포 아크로리버 바로 평당 1억, 서울 평당 1억 시대 하면서 팍 뛰었죠. 올해 실거래가 좀 떨어졌어요, 사실. 자, 요거 거래량도 거의 없죠. 거래량도 뭐 없어요. 요거랑, 자, 요거 이제 보셔야 돼요. 요거 2019년에 많은데 좀 떨어졌어요. 사실 이게 뭐 거의 올랐다고 보기가 그렇지만, 사실 요 정도는 뭐 폭락이다 하락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정 정도죠.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예. 물론 거래가 너무 없어요. 왜 없을까? 없지만 현타 오는 가격이죠. 그래서 한참 현타가 왔는데, 자, 이제 그럼 미래의 강남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 그러려면 꼭 보는 게 있죠. 우리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보는 게 강남 재건축 가격이죠. 강남 재건축 가격, 네이버 오늘자 17일자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거래가가 뭐 22억 23억 저번 달에 나온 게 10월 실거래까지만. 사실 계약은 언제예요?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전이죠. 가계약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한 9월이나 8월쯤에 계약을 해서 실거래가 신고가 한 게 이제 10월에 반영된 거죠. 이날 10월 달에 거래해서 바로 신고할까,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반영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22억, 23억, 6월 봐봐, 6월 보면은 24억까지 찍혔죠. 22억. 근데, 매물로 나온 것 중에 21억도 나왔어요. 21억. 17일자입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지금 다시 찾아보면 올라 있을 거예요.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자, 게다가 다른 유튜버 분이 찍은 거는 또 어떤 데는 20억까지도 나와 있었어요. 물론 금매. 근데 금매가 아닌 거라고 나온 것도 보면은 21억대 쭉쭉쭉쭉쭉.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 6월 올해 24억 찍힌 곳이 지금 매물이 21억대가 나와 있어요. 평수가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 7이에요. 전용률 거의 100%니까 전용 면적도 거의 7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엄청 떨어졌네. 3, 4억 떨어졌네. 자, 요거는 많이 떨어졌다. 요놈 봐라. 그래서 현타 왔던 게 살짝 내려갈 뻔 했는데, 사실은 제초한 헌재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2019년 말 얘기예요. 예상 부담금이 7에서 8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올해 9월에 4억으로 통보를 했어요. 4억으로 통보하니까 지금 이번 11월 달에 매물이 한 20억, 21억. 근데 지금 22억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가만히 안 두죠. 어쨌든 제초한 부담금으로 4억을 이제 통보하니까, 이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24억 여기 찍혀 있죠. 24억 2천. 그러니까 20억에서 21억 정도가 시세로 내려간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죠. 이상하네. 올라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규제를 이기려 들려고 막 억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요거 호재라 그랬어요, 저 반포주공에서. 왜냐면 예상부담금 반포주공에서 2019년 말 요 현재 결정이 나왔을 때 7, 8억 정도 부담금 예상했는데 4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호재라 했어요. 자, 근데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거래가, 시세, 실거래가는 곧 미래의 강남 아파트 가격의 지표죠. 실제 재건축이 완공된 곳이 아니라 앞으로 완공이 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으로 매겨져서 이 조합원 지위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졌다. 떨어졌어. 보시죠. 요건 뭐냐면,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요건 제초안도 한역할했지만
앞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실거래가가 한번 더 찍히는 거를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비탄력제죠. 특히 공급이 비탄력제죠. 공급하고 싶어도 한 번에 쫙 할 수가 없죠. 한 번에 쫙 풀 수가 없다고. 물량을 한 번에 쫙 놓지 못하고,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기로 계획한 그 시점부터 약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오래 걸려요. 비탄력제라고 그래요. 그런 거 어려운 말로. 그럼 어쨌든 간에 가격 반영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걸 비탄력제라고 한다. 부동산이 그렇다. 그래서 경제의 후행 지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불확실성은 사실 헌재 결정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제 좀 이제 영민하신 분들은 그 헌재 결정 나오면서 아마 그때 팔았을 거예요. 지금 사신 분들은 아마 올해 6월에 사신 분들은 요거 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요거 깜짝 놀랐겠죠. 24억 주고 샀는데, 23억 주고 샀는데, 22억 주고 샀는데 뭐 1억, 21억? 손해죠, 손해. 같은 매매가가 내가 산 매수가보다 같게 나와도 부대 비용 세금 해도 마이너스인데 이거 더 떨어져? 아니죠. 예. 자, 이러니까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와서 이거는 투자인가 투기인가. 그래서 차이를 정리해 봤어요. 요거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투자와 투기는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런 식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투자와 투기를 분류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고요. 투자는 일단 말 자체도 달라요. 투자, 투기, 인베스트먼트, 스페큘레이션. 투자는 자본순환 기능이 있다. 장기적 시장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투기는 반대예요. 순환 기능이 없어요. 자본순환 기능 없고 시장 위험이 집중되죠. 매수자한테.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투자, 자본순환 기능 측면에서 투자는 만약에 예를 들게요. 주식, 삼성전자 주식 52주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이제 물론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제 한 주당 이제 6만원대긴 하지만은 시총 넘버원, 우리나라 부동의 시총 넘버원 삼성전자. 한 주를 산다 쳐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가요? 삼성전자가 낼 놈 먹고 끝? 전자가 그거를 자본으로 활용하죠. 어디에 투자해요? 기술 투자, 설비 투자. 그런데 투자해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이번 분기보고서 보면 와, 뭐 조단이에요, 조단이. 뭐 단기순이 매출액이 조단이더라 하더라도 뭐 판매비 관리 여부 빼고 뭐 영업이익 영업의 비용 해도 단기순이익 봐도 막 조단이에요. 그 이익을 나누죠. 그걸 배당이라 하잖아요. 그런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그거를 다시 다른 곳에 소비를 하죠. 요런 순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삼성 주식을 살 때는 금융 소비를 한 거예요. 금융 자본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거를 설비 투자나 기술 투자에 쓰게 되면은 제조업을 위한 이게 자본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자본 순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치를 증대시키죠. 실물 가치를 증대시키죠. 삼성전자라는 실물 가치를 증대시켜요. 옛날 20년 전, 30년 전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 비교가 안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코리아 넘버원 삼성전자. 그만큼 그런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거죠. 또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했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사실 몇십조죠? 시가총액? 하여튼 까먹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10,000원이라 해요. 제가 이제 10% 주주예요. 1,000원 투자했어요. 영업손실이 났어. 그래서 배당은커녕 감자 또는 자본점식 상태로 빠져서 이제 손해를 이제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메꿔야 돼. 주주들은 주가 차익 또는 납입 자본금 한도에서만 위험을 부담하죠. 그렇죠? 나는 삼성전자 전체를 산 게 아니라 주주로서 내가 낸
공모 내가 지불한 공모가 또는 뭐 납입 자본금 한도에서만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죠. 이게 주식회사 기본이죠. 요거 상법 기본 강의에 나오는 건데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쵸? 위험의 분산. 이게 이제 주식회사를 만든 이유죠. 네.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배당 잘 안 해요. 이제 배당 성향을 이제 전문용어로 뭐 DPS라고 해요. 어쨌든 배당을 잘 안 해요. 다른 미국이나 특히 미국은 배당 많이 해주죠. 물론 미국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배당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률 엄청나죠. 그것도. 그러나 우리나라도 투기판이 거의 돼버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특이한 공매도제도 또 선물을 통한 이제 해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나 한국인이나 이제 짝짝꿍해서 기관이랑 투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투자와 투기는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저는 어느 정도 투기가 필요악이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악. 완전히 또 투기를 없애버리면 투자의 의미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그쵸? 필요악이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선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들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 최소한은. 주식시장의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규제 비교가 안 되게 주식이 좀 까다롭죠. 예.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적 발동, 동적 발동, VI라고 하죠. VI.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상한가, 전이종가 대비 뭐 상한가, 하한가. 무슨 투자 경계 경계 종목 지정 막 이런 게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시 막 따박따박 해야 되고 내부 투자자 간에 거래할 때 그 비율 어느 정도 되면은 공시해야 되고 시장의 위험 하여튼 공시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지켜야 되고 그 꽉 잡아놓고 있다 이 말이죠. 부동산 좀만 뭐 올리겠다면 그냥 망한다 뭐한다 그러죠. 자 근데 진짜 그러면 부동산은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그럼 부동산으로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전혀 저랑 관련 없는 분인데 저는 이분 책도 읽어봤어요. 심지어 제가 그 기획부동산 사무실에도 한 며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상해서 다 왔지만 그 기획부동산도 이분이 쓴 책을 교과서로 봐요. 왜냐면 노하우가 있거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실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분도 많은 투자를 하셨죠.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올바른 예시라고 생각하는 게 요분이 하는 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요분이 이제 제시하는 게 좀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장기 투자를 강조하세요. 333 법칙이라고 좀 유명한 법칙이 있어요. 이분이 만드신. 이 333 법칙 중에 하나가 3년 이상 좀 보고 하라. 단기로 하지 마라. 이런 걸 강조해요. 실제로. 또 실물 가치를 올려보자. 투자를 통해서. 내 자본을 시장의 어떤 가격만 올리는 데 쓰지 말고 실물 가치를 올리는 데 쓰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맹지에 그러니까 도로가 나지 않는 도로에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건축 허가가 안 나서 가치가 떨어지죠. 거기에 도로를 내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줘요. 이런 거. 뭐 국어 전용 허가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던 농지 전용 허가. 또 토지주와의 어떤 협상 방법. 이런 것들을 노하우로 알려준다. 노하우. 그러니까 부동산의 실물 가치를 증대시키고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 유튜버도 있습니다. 예시가 요거예요. 한번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바람직해요. 근데 구독자 수는 3.6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적어요. 이분 팔린 책 부수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할 게 많아요. 이분 유튜브 보면서 머리 아픈 게 좀 많아요. 좀 공부해야 될 게. 실제로 부동산은 공부할 게 많은 분야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식의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지. 왜 투기냐? 자본순환 기능 없어요. 재건축 매입했어요. 시세 차이 봤어요. 매도자는 끝이에요. 매도자가 그걸로 매수자한테
뭐 배당 줘요? 뭘 해줘요 매도자가. 자 매수자는 재건축 가격이 아까처럼 하락하면 반포주공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네? 오르기만 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거의 보합 상태였어요. 한 1년 가까이는. 1년 가까이 가네요. 근데 이번에 매물로 나온 게 이제 급매가 나오고 막 하면서 다른 매물들도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시장 가격이. 물론 시장 호가는 언제든지 올리겠죠. 분명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올려놓을 겁니다. 그냥 두진 않죠. 그러면은 그 손해, 만약에 하락을 했다. 지금처럼. 그 손해는 전부 매수자 몫이에요. 누가 분담해요? 매도자가 뭐 고통 분담해줘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일단 투기는 위험한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전형적인 투자예요. 이 재건축. 재건축을 사서 실거주하면서 뭐 투자를 한다면 정말 해볼 만한 투자죠. 근데 대개로 그렇게 합니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서 프리미엄 붙이고 팔고 빠지죠. 그러면 팔고 빠지면 무슨 실물 가치가 증대돼요? 무슨 실물 가치가 증대돼요? 팔고 빠져서 실물 가치가 뭐가 증대돼요? 그대로인데.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선물 거래랑 똑같죠. 그 프레젠트 말고요. 퓨처. 프레젠트의 그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물건에 대한 선물 거래랑 거의 비슷하죠. 뭐가 실물 가치이 증대되는 기능도 없고 시장 위험은 매수자한테 집중되고 폭탄 돌리기라고 하잖아. 시장 위험 집중을 쉬운 말로 폭탄 돌리기. 마지막에 고점에서 산 사람이 위험 부담 다 하기. 왜냐? 그 전에 직접 매수자는 곧 매도자겠죠. 팔고 빠지니까. 자본순환 기능 없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그 지위를 사고 팔아요. 그러면 뭐 증대돼요? 증대 안 되죠. 뭐가 증대돼? 어이가 없어서는. 이런 게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부동산 투자는 정말 이렇게 부동산의 실물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 뭐 이거를 뭐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뭐 이런데 쉽게 실물가치, 부동산 실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가되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지 뭐 이렇게 팍 쳐서 팍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주식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주식은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일 쉽고 만만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규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빚내서 집 사세요라고 초이노미스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세요. 응? 이 투기입니다. 이게 이런 게. 야, 현타 왜 오냐? 거품 때문에 왔어요. 저는. 결론은 거품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서울 주택 가격은 사실 이제 거품이 엄청 꼈죠. 근데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홍콩이랑 서울 주택 가격을 비교하면서 자 보세요. 자 서울 주택 가격 자 요 정도예요. 215만 원 정도죠. 우리나라 가격으로 215만 원 평당 이게 평당은 아닌데 이게 스퀘어핏이라고 미국 단위예요. 미국의 우리나라의 평을 미국처럼 제가 올린 영상에도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평이라고 안 하고 스퀘어핏이 우리나라 평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홍콩은 이걸 평이라 합시다. 홍콩은 우리 한 평이 215만 원을 해요. 거의 없죠 서울. 근데 홍콩은 우리가 215만 원일 때 334만 원. 그러면 약 우리나라보다 50% 정도 비싸죠. 약. 그런데 실제 세후 월 이제 셀러리 이제 수입을 보면은 280만 원인데 우리나라가 320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네. 요 수입은.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홍콩보다 한 40% 가까이. 그렇죠? 요걸 빼는 거죠. 웃겨 죽겠네. 40% 가까이 저평가됐다. 평당 가격이 스퀘어핏당 가격이 봐라. 이 홍콩 달러로 변화하고 우리나라 원으로 변환하고 했을 때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뭘까요? 홍콩이랑 서울의 주택가격을 비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물가, 서울과 홍콩의 물가 어떨까요? 모르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쓰는 원의 가치,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와 홍콩 달러 화폐 가치 진짜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호 간의 물가와 환율 차이가 미반영된 지표 간의 비교예요. 그러면은 요 상호 간의 물가랑 환율의 어떤 차이를 극복한 지표가 있냐? 있어요. PPP라고. 이거 그냥 PPP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뭐가 많이 써졌잖아요. GDP per capital purchasing power parity 막 이러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PPP라고 많이 써요. PPP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구매력 지수예요. 근데 per capital라고 하니까 두당, 인당, 1인당 구매력 지수예요. 우리나라 1인당 구매력 지수 이걸 원래 달러거든요. 단위가 다 달러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기준이죠. 아까는 홍콩 달러를 막 우리나라 가격을 홍콩 달러로 바꾸고 뭐 홍콩 거를 우리나라 원으로 바꾸고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가와 환율 모든 걸 고려해서 달러라는 기준, 통일된 기준에서 물가 환율을 다 반영해서 구매력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나라는 42,000원 정도의 구매력 지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홍콩은 거의 6만 원이에요.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 42,000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제가 홍콩에 있는 저는 한 6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2018년 왜 이렇게 높았냐? 6만 원, 거의 막 6만 1,500원까지 갔네요. 이걸 이제 달러를 원으로 바꿔도 구매력 지수, 물가와 환율 어떤 반영을 해서 이 지수가 있어요. 이 지수상 보면은 거의 우리보다 50% 더 높아요. 그리고 1000제곱킬로미터당 25 그 1000제곱킬로미터의 25% 면적에 홍콩 인구 전체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 대부분은 가파른 계곡이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홍콩 인구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면적을 인구수를 면적을 단순히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75%는 사람이 집 짓고 못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 써져 있어요. 25%에 못 미치는 지역만이 개발되어 있어요. 이거 내피셜 아니에요? 이거 한국 농수산 수출 유통공사에서 보고자료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요거는 서울 연구센터 뭐 데이터 거기서 가져온 건데 서울은 전체 면적의 65%만 시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국 전체 면적으로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홍콩이랑. 홍콩이 미치도록 많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봐줘서 보수적으로 봐서 서울시랑 비교를 해도 홍콩 인구 밀도는 서울보다 3, 4배 이상 높아요. 홍콩 인구 밀도가 3, 4배 이상 높고 구매력 지수는 50% 이상 높으니까 아까 전처럼 주택 가격이 높은 거예요. 게다가 자, household debt to GDP죠. 이거 뭐냐면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6%에 육박합니다. 자, 홍콩 아까 구매력 지수 높고, 그쵸? 인구 밀도는 미친 듯이 높아요. 하여튼, 구글에 그냥 홍콩 인구 밀도 쳐도 미친 듯이 높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아까 말했지만, 25%밖에 도시지역이 개발된 곳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이 25%예요. 이것도 사실은 뭔가 보수적으로 본 거지 실제로 보면은 진짜 지도 보면 20%밖에 안 돼요. 근데 홍콩의 가계부채는 90% 된 적이 없어요. 역사상. 아니 역사상이라고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90% 넘은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훌쩍 넘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부채가 가계에 주택을 사고 파는 곳에 부채가 많다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력 지수가 높아서 어떤 주택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홍콩보다도 구매력 지수가 낮아. 그렇죠? 홍콩이 구매력 지수가 약 45% 높아. 가계부채 비중은 10% 정도 낮아 또.
인구 밀도는 또 서울의 3배야. 그러니까 홍콩은 비쌀만 한 거고 우리나라는 홍콩 따라가면 안 돼요. 낮아져야죠. 이거 말고도 진짜 다양한 어떤 세계은행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수들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랑 홍콩이랑 비교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더 떨어져야 돼요. 가계부채 비율도 미쳤고 인구 밀도도 홍콩보다 훨씬 낮아요. 구매력 지수는 오히려 더 낮아요. 45% 낮아. 45%, 50% 가까이 낮죠. 근데 서울 주택 가격이 평당 1억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즉 더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보다 서울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래서 제가 현타가 온 겁니다. 좀 웃겼어요. 어떻게 그런 비교를 하지? 참.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유튜버라는 분들이 그렇게 비교를 해요. 약간 좀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진짜로 투자를 하고 싶다. 오를 것 같은데 사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아니라 실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게 투자죠. 그래야지 사회 구조적으로 자본이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불로소득, 말도 안 되는 불로소득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홍콩보다 10% 높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왜 올라요? 하여튼 어이가 없어요.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어이가 없어서 좀 현타가 오더라도 좀 어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결론, 서울 평당 주택가격은 보면은 현타가 오는데 그거는 거품 때문이었다. 여기까지였고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 좀 나름대로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요. 뭐 나름의 투자 투기 차이를 또 정립을 하셔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뭐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